1950년 7월 14일 한 통의 서명이 대한민국의 작전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군 지휘권을 넘긴 순간 한반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휘권 없는 주권이란 비정상적인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5년 한국의 군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최종 결심은 여전히 타국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 그 한 단어는 단순한 군사용어가 아니라 우리 국방의 주권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래된 상처를 닫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군은 더 이상 1950년에 그때 그 군이 아닙니다. 전차부터 전투기, 미사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국 생산과 운용이 가능해졌고 이제는 하늘 위 우주정찰망까지 구축했습니다. KF-21 전투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LSAM 장거리 요격체계, 그리고 425 정찰 위성까지 이 모든 전력의 공통점은 지휘권 없는 힘은 힘이 아니다라는 교훈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전작권 환수 논의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동맹의 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주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워싱턴의 아시아타임즈는 최근 한국의 독자 감시 체계 구축과 전작권 환수 움직임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변수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닌 작전 결심이 가능한 주도적 군사 주체로 전환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의 글로벌 포스트처 리뷰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 작전으로 임무가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스스로의 방위 능력이 강화되어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미국에게도 부담이 아닌 전략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조건, 즉 정보자산, 정밀타격 능력, 지휘 통제 체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이 전작권을 미루어왔던 이유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보자산은 425 정찰 위성 5호기 완성으로 확보했고 정밀타격 능력은 현무5, 천무, 타우러스, KEPD, 350K2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통제체계는 한미연합 C4ISR 체계와 별개로 우리 군이 독자 운용 가능한 전장관리체계인 KJCCS, ATCIS, MIMS를 완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은 이미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정부와 군의 결심뿐입니다. 그 결심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전쟁의 준비가 아닌 타국의 승인 속에서 움직이는 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동맹 해체가 아니라 책임의 분담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글로벌 동맹은 각국이 자국의 역할을 다하는 동맹 구조를 뜻하며 그 구조 안에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필연적 진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환영합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미국은 전략자산 제공국, 한국은 현장작전국으로 역할을 나눠 상호 시너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타인의 지위를 기다릴 것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쟁 지휘를 위탁해야 할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한 방산 수출국이자 핵심 기술 자립률 80%를 넘긴 군사산업 강국입니다. 이제는 명분도 실력도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75년 만에 대한민국이 다시 자신의 전쟁을 스스로 지휘할 때가 온 겁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단순히 지휘권을 되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진정한 군사주권 국가로 완성되는 과정이며 세계 군사사에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미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에 묶여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결심은 미군 사령관, 즉 한미연합사령관의 서명 없이는 실행할 수 없었죠. 이 체제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군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지금까지 75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의 군사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1950년대 총 10만 명 수준이던 한국군은 현재 50만 명의 정규군, 예비전력 270만 명, 그리고 국방예산 62조 원 규모를 갖춘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약 65조 원, 프랑스의 약 71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즉, 능력의 부족이 아닌 정치적 미루기가 지금의 전작권 미환수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루기엔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의 작전권 환수를 가로막던 세 가지 조건인 정보, 타격, 지휘 통제가 모두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보자산. 그 핵심은 2025년 완성된 4.25 정찰위성 체계입니다. EOIR 위성 1기와 SAR 위성 4기로 구성된 5개의 군 정찰위성은 한반도 전역을 2시간 단위로 감시합니다. 해상도는 최대 30cm급으로 이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한 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SAR 센서, 데이터 링크, 급전 배열체까지 90% 이상 국산화하며 개발했고, 카이는 위성 본체를 조립하고 궤도 안정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국산화율은 75% 이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독자적 군 정찰 위성망을 확보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위성망 덕분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부터 발사 후 궤적, 이동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KH-11 정찰 위성의 정보를 시비해서 24시간 후에 전달받았지만 이제는 2시간마다 스스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보를 기다리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본 정보를 우리가 판단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둘째, 타격 능력. 전작권 환수의 핵심은 지휘만이 아닌 결정 능력입니다. 즉, 표적을 식별하고 곧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밀 타격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최대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8에서 9톤급으로 지하 100m의 벙커까지 관통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MGM 140 에이테캠스보다 약 2배 이상 강력합니다. 타우러스 KEPD-350K2인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는 사거리 600km 이상으로 일본 열도와 만주 일부까지도 사거리 안에 둡니다. 킬체인의 눈이 위성이라면 그 주먹은 현무와 타우러스입니다. 여기에 천무다연장 로켓, 초음속 순항 미사일, LSAM 중장거리 요격 체계가 연결되어 공격과 방어가 모두 우리 손 안에서 순환합니다. 한국군은 현재 총 4,000발 이상의 현무 계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70%가 자국 내에서 완전 조립된 탄두와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셋째, 지휘 통제 체계. 전작권 환수를 위해선 정보와 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통합, 결정, 실행하는 두뇌가 필요합니다. 과거엔 그 두뇌가 워싱턴과 하와이에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방부는 KJCCS, MIMS, ATCIS 등으로 이어지는 독자 C4ISR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 체계는 1초 단위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북한 전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3D 디지털 지도 위에 투영합니다. 심지어 전투기 조종사가 보는 HUD의 표적 정보와 위성에서 내려오는 SAR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 통합이 아니라 한국군만의 결심 통합 체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에서 결정권을 나눠받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 군이 직접 상황판을 보고 판단하고 명령할 수 있는 지휘 결심권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습니다. 정보 자립률 90%, 타격 주권 100%, 지휘 통제 완성률 95%, 수치로 말하자면 75년 전 전쟁 직후 10% 미만이던 자주작전 능력이 이제 95% 이상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의 본질은 단지 능력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전작권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조건 충족 시 전환을 공식화했고 트럼프 행정부조차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며 자주적 억지력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도 미 국방부는 한국군이 필요한 경우 미국은 보안 능력으로 정보 정찰 자산을 지원하되 작정원은 한국이 주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도적 동맹국으로 격상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자권 환수가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진 여전히 불안이라는 이름의 감정 때문입니다. 전자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인식입니다. 전자권 환수는 동맹 해체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정상화입니다. 미국은 해구상과 전략자산 제공국으로 남고 한국은 현장 작전의 주체로 서는 겁니다. 오히려 이 구조가 한미동맹의 수명을 더 길게 만듭니다. 지금의 한미관계는 의존에서 상호작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군사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F-35 MRO 사업을 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미 해군 함정의 정비 보급을 위해 부산진의 조선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단순히 방위 협력이 아니라 공동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더라도 미국은 우리의 동맹으로 남습니다. 단지 그 위치가 보호자에서 동반자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2일 한국이 에이펙으로 얻은 성과들 영상입니다. 국내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에이펙의 진짜 주제는 AI와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한국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한국에 블랙웰 계열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인공지능 인프라에 5만 장을 깔고 삼성, SK, 현대차는 각각 5만 장 단위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로보틱스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합니다. 네이버는 6만 장으로 상업용 및 국가형 AI 모델을 확대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 산업의 총력전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GPU 동시 증설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가진 의미는 경제를 넘어서 안보로 직결됩니다. GPU는 전쟁터에서 지휘 통제, 표적 식별, 전자전, 모의 훈련을 담당하는 두뇌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전장 AI의 계산력을 수배로 끌어올리고 무인 전투기, 자율군집 드론, 표적 인식 시스템의 학습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이제 한국군의 K2 전차, KF-21 전투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공유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야말로 AI로 무장한 국방혁명의 시작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GPU는 지휘 통제, 표적 식별, 전자전을 맡고 있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합니다. 전장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칩셋이 바로 GPU이기 때문이죠. 이 물량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국의 합동전장 AI의 학습량은 기존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무인기 자율전투체계의 자율판단 속도가 평균 37% 향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번 협상은 AI 산업 투자 협정이 아니라 국가방위 연산력 확보 협정에 가깝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서 AI 생태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신뢰국으로서 그 공백을 완벽히 메웠습니다. 외신은 이를 두고 한국이 미중 기술 냉전의 제3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 안에서 피동적 수혜국이 아닌 능동적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국방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GPU가 안보의 두뇌라면 통화스와프는 국가경제의 심장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재가동된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스와프는 2017년 사드 갈등 이후 끊겼던 경제 혈관을 다시 연결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협정이 재개되자마자 한국 증시는 안정세로 돌아섰고 환율도 즉시 진정됐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위기 때 나라의 신용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70조 원이면 외환 보유액의 약 7%를 즉시 보강할 수 있고 수출 대금 정산, 방산 계약, 장기 조달에서도 원화 유동성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한국의 기업과 군수 생산 라인은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줄이 끊기면 총도 못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번 스와프는 그 근본을 지켜낸 보이지 않는 전투의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중국과 실리를 챙긴 균형 외교의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복원한 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협상의 중심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해외 외신이 이번 회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주는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현장이었다. KBS와 코리아타임스는 한국의 의정과 운영을
연성 외교로 시작해 경성 성과로 마무리한 전례 없는 회의라 평가했습니다. 의장국의 문화 동선은 부드러웠지만 실제 협상 결과물은 철저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에이펙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합의로 꼽히던 자유무역 문구가 경주선언에 명시된 것도 그 증거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중국의 내수중심주의 사이에서 한국은 화백정신이라는 자신만의 문화적 해석으로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GPU는 기술력, 통화스와프는 경제력, 경주선언은 규범력이라는 세 개의 결과물이 동시에 도출됐습니다. 세 개의 톱니가 한 도시에서 같은 타이밍으로 맞물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26만과 70조, 단 두 개의 숫자로 세계 질서를 바꿔놓은 나라,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보여준 협상력은 단순히 외교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경주는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 자국의 이익을 놓고 맞붙는 치열한 전략의 무대였지만 그 중심에서 한국은 균형자이자 설계자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동시에 실리와 위상을 모두 챙겨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와 정반대의 결이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여파로 에이펙 내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고 한국은 이를 이용해 경제안정이라는 실익을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 결과가 바로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재가동입니다. 2017년 사드 사태로 단절된 이후 처음으로 복원된 이번 스와프는 사실상 한중 관계의 경제 신뢰선 복귀를 의미합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일정 금액의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해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위기가 오면 이 계약은 한 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직접 늘리는 효과를 냅니다. 70조 원 규모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약 4,300억 달러 중 약 7%를 추가 확보한 셈입니다. 이 조치로 환율 급등 시 한국 기업의 수입 결제, 국제 조달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방산 수출 계약의 환리스크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무기 수출 시 원화 결제를 선택하는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와프는 원화 신뢰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안정이 아니라 무기 체계 수출 기반을 지켜내는 경제 안보 장치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이 협정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진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금융 협력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냉전식 진영 구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율 외교로 평가받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한국이 미중 경제전의 사이드라인에서 빠져나와 중심에서 조율하는 핵심 노드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 일본과는 어떠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경주 에이펙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3년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 통화 스와프 복원, 그리고 한일 안보 공조 재가동 등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이뤄왔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3자 공급망 협의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미국이 기술, 일본이 소재, 한국이 제조를 담당하는 AI 반도체 삼각동맹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한국은 제조의 중심이자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핵심 결절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 세계 점유율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둘이 다시 맞물리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전략산업 안보 동맹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국가 공급망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제 총알보다 반도체가 먼저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한국은 그 핵심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과거의 역사 갈등을 넘어선 실용 외교의 상징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이 원하고 필요할 때 실리를 위해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사실을 세계가 확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 세계의 확실한 안보축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는 전장 AI의 계산력 확보, 둘째는 경제 방패인 통화스와프, 셋째는 공급망 기반의 동맹 체계입니다. 26만 장의 GPU는 디지털 탄약으로 70조 원의 스와프는 금융 방패로 한미일 공급망 협의체는 산업 요소
연료세로 기능합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면 국방과 경제, 산업이 서로를 지탱하는 완전한 삼각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경주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가의 안보 수준을 3단계 높인 회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전쟁과 경제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는 무형의 방어선을 세운 겁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중간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경주는 한국이 세계 질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설계하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문장에서 요약됩니다. 세계의 규칙이 드디어 한국식으로 재정렬됐다.